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뭐 저도 한 20분만 지나면 이제 긴 연휴 놀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본방송에서 모셨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정치 현안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최성님, 청와대 그만두시고 지금 백수신가요? 뭐 원래 하던 일 하고 있습니다. 하던 일이 뭐? 네. 해마다 5월 전후에서 예. 백수가 됩니다. 그게 원래 하던 일. 2016년부터. 요맘때가 딱 매년 백수셨나요? 그렇죠. 16년도 불출마 선언하고 예. 이제 4월 총선 끝나고 예. 5월까지 임기였습니다만 백수. 17년도에는 이제 정권 교체하고 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 백수. 백수는 얼마 하셨죠 그때? 2년. 꽤 하셨네요. 백수 기간에 뭐 하십니까 주로? 백수합니다. 아니, 뭐 하고 시간을 보내십니까? 원래 이제 백수의 일정을 알려고 하면 예. 그건 크게 다친다는 속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네. 뭐 스케줄, 네. 동선 네. 이런 거는 철저 보안인데 예. 뭐 축구 하시겠죠, 뭐. 알려지면 이제 좀 허망하니까 보안을 지키죠. 아니 뭐 축구 하실 것 같은데요, 뭐 하루 종일. 요즘은 이제 운동장 개방도 안 돼가지고. 예. 네. 남양주 계신가요, 보통? 지금 이제 저 남양주에 집을 짓고 있어요. 예. 이 이제 송파는 집을 살려면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양주도 현 정부 들어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예. 정말 부동산 문제는 얘기만 나오면 저도 약간 뭐랄까 히팅이 돼서요. 그래서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것만 가지고 절대 그거로 어떤 국민들의 분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세계적인 현상도 있죠. 물론 유동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정책적 어떤 한계도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만 뭐 정무수석 그만두신 지 오래돼서 일단은 그 얘기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뭐 그 얘기는 예. 근데 축구도 못 하시면 답답하시겠습니다, 정말. 이제 뒤에 지금 임시로 집 질 때까지 이제 어디서 하십니까? 월세로 남양주에 가면은 예. 수덕면이라고 산 좋고 물 좋은 이 면이 있어요. 예. 거기서도 조금 산속으로 들어가서 임시로 살고 있는데 완전 전원주택을 지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나중에 이제 살집을 전원주택 개념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 남양주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좀 옛날에. 아까 그럼 뭘 하고 지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전원주택으로. 아니 우리 원래 처음 나오면 이렇게 막 아니 일단 길을 들여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뒤에 산이 있어요. 예. 임도가 있고 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냥 거리 가서 길길이 뛰어다녀요. 걷고 뛰고 그러고 있어요. 혼자요? 운동 대신에. 제가 또 진돗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진돗개하고 같이 산을 가면 자연스럽게 인터벌 트레이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뛰다가 60-70m 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진돗개 입장에서 1번은 와이프예요. 제가 2등이고 와이프가 올 때까지 더 이상 안 뛰고 기다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숨 고르기로 선선히 뛰고 또 60-70m 뛰고 언덕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터벌 트레이닝이 돼요. 한 마리 키우시나 보죠? 예. 저도 하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 들으면 저도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개가 늙어가니까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이거 곧 이별을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동물 반려견 이런 게 보통 문제는 아니더라고. 다른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참 오늘처럼 제가 쓸데없는 얘기 오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뵈가지고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자 추미애 장관 전 장관 얘기를 뭐 아까 본방이라서 시간이 짧아서 짧게 여쭤봤는데요. 짧지 않던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당시 총장이 굉장히 강하게 손검사였던 유임은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럼 당연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립적 입장이 있더라도 청와대라도 장관한테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청와대와 당 쪽이라도 아는 사람들한테 이건 건드리지 맙시다. 예? 이건 좀 제발 한번 뭐 이거 내가 큰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하면 청와대 누군가는 또 그래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왜냐하면 당시 청와대 일각에서나 당에서 분위기가요. 추 장관이 좀 매끄럽게 드라이브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비판론이 있었으니까 좀 부드럽게 하고 손 정도는 뭐 큰 어떤 자리가 아니니까 놔두고 가시죠.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비호 세력이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몰리는 추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이것의 사실 내용상의 본질은 장관은 재청권자 아니에요. 대통령 인사권 범주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권자를 빼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도 그걸 재청권자가 예단해서 그냥 다 얘기해버리고 또 그걸 주장을 손검사의 유임을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당시에든 지금이든 이걸 강력하게 뭐 단정해서 본인이 얘기하고 그럴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죠.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거는 인사권의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추장관 당시 추장관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지금 그 최 의원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 아니 그 자체는 뭐 그건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은 결국은 인사권자도 그러면은 비호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과하게 논리적 비약을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본질이 재청권자, 인사권자,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의견을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위치가.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나머지는 다 과정이에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또 있었든 어떤 등장인물이 있었든 결국은 이건 인사권의 범주 안에 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 장관의 그 어떤 그 말씀이 부적절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과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저는 추 장관을 저번에 여기 모셨지만 추 후보를 그 이후에 이렇게 언론에 드러나는 그 워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당시에 검찰개혁 당시에 윤석열 총장과 부딪힐 당시에 당청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섭섭함이 진하게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당정청 또 멤버이기도 하고요. 고위당정청. 그래서 고위당정청이 매주 한 번씩 이제 총리 또 국무조정실장, 당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저 비서실장 이렇게 매주 하거든요. 거기서는 다 추미애 장관, 특히 아들 문제, 뭐 등등등 문제 뭐 얘기를 하면 다 좋게 또 다 추미애 장관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들 여기죠. 근데 인사 문제는 그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도 없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인사 문제 비단 인사 문제가 아니고요. 추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는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외롭고 하여튼 뭐 이 싸움이 큰 싸움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추 장관 저는 뭐 추 장관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만 여기 뭐 그동안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해보고 그 언론 기사를 보면은 느끼기에 그 인사 문제가 비단 인사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어떤 그 고군분투나 이 윤 총장이나 검찰 세력과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기보다는 비아냥거리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섭섭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추정이 좀 들던데요. 그거 아닌가요?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조금 반대 입장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분위기는 뭐 모여 있을 때 분위기는 그럼 참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당정청 하고 이러면 아니 우선 뭐 징계 올리고 막 이런 복잡할 때 있잖아요. 아니 우선
추 장관님의 아들 문제는 네. 너무 얼토당토하는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거는 추 장관님과 함께 해줬고 그거는 완전히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허위이고 그건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징계 정국 이전에는 추 장관님의 이제 몇 번의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감한 인사를 했었죠.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징계 정국으로 갈 때 이견들이 당내에서 있었죠. 그 부분이 섭섭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관찰하기에는 비아냥을 하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로 징계 정국에서 추 장관님과 조금 반대 의견이 있었던 사람의 비판적 문제를 의견이 꽤 있었죠. 그때는 당하고 청 내부에서도 있었고. 아니 뭐 항상 그 정도 사안이면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최수홍님은 비판적 입장이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약간 옹호하는 입장이셨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조율을 하거나 또 한쪽에 이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조율을 하실 때 그러면 이 어떤 좀 더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비슷한 조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에 하는 말이 노 코멘트. 그 얘기 들으려고 제가 지금 6분을 드라이브하고 골을 몰고 왔는데 지금 갑자기 거기서 노 코멘트라고 그러시면 제가 그 한마디 들으려고 아까 개 얘기부터 제 키우는 강아지 얘기부터 정서적 자극부터 해가면서 6분을 지금 끌고 왔는데 지금 갑자기 이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뭐 특별히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입장이 그런 당시의 입장이었고요. 근데 그것을 뭐 서운하게 그게 이제 당의 어떻게 보면 주류라 그래야 되나요? 주흐름이라 그랬으면은 그거는 추 장관님으로서도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조응천 의원이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라든가 또 몇 분들이 다른 의견 얘기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서운하고 또 비아냥했다 이렇게 여겨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윤석열 전 총장을 징계해야겠다 하더라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짚어서 그거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징계 내용하고 이번 손준성 검사의 경우하고는 또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때는 이제 판사 사찰 뭐 이거는 이제 추미애 장관 후보도 얘기하셨다시피 그때는 판사 사찰 문제로 감찰도 하고 징계에 올렸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 소위 말해서 공작이 있었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징계 과정에서의 방법이라든가 소위 이제 집권을 했고 또 국무위원이고 또 장관님이시면 그것을 어떻게든 합리적이고 또 깔끔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은 당시에 있을 수 있었죠. 그것까지 다 몰아서 마치 이제 추 장관님은 이제 검찰 개혁을 나홀로 고군분투하고 당과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양 오도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과했다 봅니다. 최수홍님도 그 어떤 그 추 후보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섭섭함이 꽤 묻어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떤 섭섭함? 딱 그 섭섭함이란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특정하게 이렇게 양론의 어느 한쪽에서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당시 상황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 장관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또 뭐 어려움에 처하거나 혹은 또 이랬을 때 좀 마음이라도 이렇게 보태왔던 사람입니다. 밖에서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끝나고요? 끝나고는 못 뵀습니다. 그때는 밖에서 보신 적이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뵌 적은 없고요. 1대1로 보신 적은 없고요. 그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중요한 것은
대단히 왜 제가 이걸 꼬치꼬치 오늘 여쭤봤냐면은 그 어떤 용어가 흡사 굉장히 어떤 서로 간에 뭐가 섭섭했는지 이렇게 관찰하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쪽에서 그걸 듣는 입장에는 뭐가 섭섭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상한 정치적 어떤 논란으로 번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하여튼 이게 대선 특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총선 지방선거 이런 거는 집권한 세력에 대한 평가 투표거든요. 예. 또 회고적 투표고 예. 대선은 내일을 얘기하는 전망 예.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비약되거나 과하거나 예. 혹은 지나친 논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요새 백수신데 왜 누구 캠프에 가서 좀 도와주시지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또 백수가 사는 법이에요. 예. 또 예. 가벼이 움직이지 아니한다. 안 불러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예. 그런 것도 있죠. 섭섭하셨습니까 혹시? 전화 직접 안 와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운명이라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안 불러줬겠구나라고 예. 단정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불러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불러줬습니까? 한쪽만 불러. 오늘 무슨 일 있으셨죠? 아니죠, 원래 이렇게 합니다. 예, 다 전화 왔습니까? 한쪽만 왔습니까? 다 오지는 않았죠. 예. 그 제가 옛날에 이렇게 취재할 때 보면은 어느 쪽하고는 좀 인연이 있고 어느 쪽은 그러니까 인연이라기보다 특별하게 그러지 않으시니까요? 뭐 누구나 그렇죠. 정치인들이. 예. 그게 어떤 인연의 끈이 한쪽은 좀 이렇게 분명히 있고 한쪽은 별로 없지 않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진짜 뭐 복잡한 정치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얽히고 이렇게 그 친소가 네. 한쪽은 좀 분명 인연이 있지 않나요? 아닌가? 한쪽이 어디예요? 제가 왜 그걸 대답? 아니 왜? 제가 예. 대선 전망 오늘 뭐 예. 연휴 앞두고 굉장히 좋은 날이니까 제가 아주 부드러운 진행을 지금 뭐 불편한 거 하나도 안 여쭤보고 부드러운 진행만 하고 있습니다. 연휴 앞두고는 사람이 이제 이 기분이 풀리기 때문에 불편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선 전망 지금까지 하셨던 건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는. 예. 그 대선 전망하고 다들 힘드실 테니까 오늘 연휴 이제 즐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선 전망 좀 해주시죠. 예. 59대 49 게임이 될 거란 건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원사이드 게임은 안 될 것이다. 어느 쪽이 이기건. 이 사소한 얘기를 예.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예. 59대 49면은 원사이드 부정선거 의심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예. 예. 59대 49면은 100이 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 잡혔네요. 죄송합니다. 59. 그렇군요. 51대 49. 아유 많이 예리해지셨습니다. 그 노시면서. 아니 오늘 보니까 예. 51대가 우리 예. 이 권프로께서 진행을요. 예. 저를 그렇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저 굉장히 오늘 진짜 유하고 우호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몇 년 만에 몇 년 만이 뭡니까? 한 거의 제가 취재 현장에 있을 때 뵙고 뭐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말 휴일도 앞두고 해서 어떤 부드러운 진행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와서 아니 보통 정치인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또 어려움을 또 피하지 말라 예. 이러잖아요. 예. 불편한 질문 해주십시오. 차라리 뭐? 해놓고 그냥 부드럽게 했다 그러시지 말고. 아니, 저는 그러고 현재 노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불편한 질문 안 드립니다. 현재 뭘 맡고 계시는 분들한테 불편한 대선 전망 뭐 지금은 떨어져서 볼 때도 잘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 이제 내년 대선은 그야말로 51대 49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예. 하지요. 일단 민주당 또 야당 예. 지지자들이 이미 이제 결집할 만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대선은 그런 이제 아주 진영 대결 구도 예. 결집도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또 후보 선출 이후에 그 정당 내의 과정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조금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당이 이기는 쪽으로 벌어진다는 말씀이겠죠, 물론. 그건 뭐 예. 기대이자 또 예. 당연히 예.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실 상대적이잖아요. 예. 민주당은 지금 뭐 이렇게 후보 간의 이제 소위 말해서 논쟁이라든가 소위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격하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데 과거 대선에 비해서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후보들은 이기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오버페이스 할 때도 있고 세게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흡수하고 수습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체의 능력들, 예. 축적된 능력들이 있느냐, 또 그 절실함이 있느냐. 이 점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이 수습 능력은 아주 오랜 동안의 우여곡절을 거친 예. 정당으로서 좀 구축이 된 것이 이게 아마 대선 과정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일 수 있겠고요. 예. 반면에 야당은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예. 이후에 홍준표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보수를 괴멸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국정농단과 탄핵 이런 과정은 보수를 괴멸시킨 과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괴멸된 보수라는 것은 다시 그 힘과 에너지 또 시스템, 예. 네트워크, 정서, 문화, 정치적 지향, 어젠다 이런 것을 쭉 모아낼 수 있는 생산력 예. 이런 것을 지금 회복했느냐 봤을 때 이 점이 결국은 대선을 치르는데 굉장한 결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과정이지만 야당이 잘 견뎌내 나가면서 이번에 이것을 회복을 하면 그야말로 접전이 되는 거고 예.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삿바꾼을 놓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후의 흐름들이 예. 끊어지고 돌파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연결이 되는 대선이 되면 야당이 의외로 주저앉을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진짜 시간은 뭐 지금 꽤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의 의혹들, 뭐 본인의 어떤 무리수 이런 거는 여당의 평가를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정치적 역량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예, 저 개인적으로는 뭐 국민들도 대략 느낌은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참 동의하기 어려운 캐릭터고 예.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정당도 그렇고요. 그 말과 태도로 국민들의 판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선거 때는 표로, 평소에는 지지로. 예. 그런데 언어와 태도라는 것은 본인의 성찰, 연구, 노력,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거 아닙니까? 예. 우선은 정책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예. 거기에 본인의 특유의 검사를 오래 예. 하셔서 그런지 자신감이 붙으면서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네. 하죠. 화법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뭡니까 그 가수 비의 예. 일일 일강은 들어봤어도 예. 일일 일망원은 정말 못 들어봤어요. 예.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은 빈도수로 짧은 시간 안에 정책적 흠결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게 맞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면서 한 게 꼭 사고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좀 수긍하기 어렵고요. 태도도 저는 소위 이제 그 표현도 좀 어색하고 개면적인데 쩍벌이나 이런 예. 태도는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예. 그거 학습 능력이 빠르니까 금방 고친다고 하는 예. 거는 오히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돼요. 네. 그건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자기가 갇혀서 앉아 있는 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태도의 문제도 상당히 수용성을 갖기 어렵다고. 예. 저는 최 선생님 말씀하신 거 중에 제가 어제 그
토론 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말씀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던데요. 뭐냐 하면 자신을 위해서 향해서 쏟아지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아직까지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아주 당당한 태도고, 또 남을 향해서 의혹을 던질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증거에 굉장히 단정적으로 던지고, 이런 게 저는 그분의 지금 최성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 검찰, 특히 특수부라는 우리나라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의혹을 누가 제기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러면 툭 치면 누구도 더 문제를 안 삼고, 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파봐 나올 거야 하면 바로 어떤 그게 혐의가 입증되고, 이런 습관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그 측면이 어제 하태경 후보가 지적하신 그 부분이었는데, 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왜냐하면 그 단지 홍준표 후보 진영에 대해서 아무 사실 확인도 안 됐는데 덜컥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그 캠프에서 발표한 거를 저는 모르겠는데라고 그냥 당당히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게 잘 이해 안 가더라고요. 그게 평생을 어떤 쌓아온 태도 아니겠나. 아까 저 최성님 말씀하신 저는 그런 부분에 약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칼에 손잡이를 잡고 살았잖아요. 그래서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출직,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이 칼에 손잡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칼끝이 본인을 향할 때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득표력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26년의 검사 생활은 여러 분야를 꿰뚫어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거꾸로는 칼을 잡고 있었던 건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나 또 이런 태도, 언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궤변이 나올 수도 있고 오버페이스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통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민주당 후보였으면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주저앉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없지 않다고 보세요?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하는데요. 지금 뭐 고발되고 수사하고 되고 있고, 가족과 뭐 또 본인 관련된, 그러면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뭘로 윤석열 후보와 가족들은 또 방어할 수 있고 버틸 것이냐. 그래서 정당과 정치라는 것을 크게 이제 벗어나기는 이제 뛰쳐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여기서 즐겨하는 어떤 수법 중에 하나가 전망을 하게 만들고 그 틀리면 또 모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